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회사 일정 겸 휴가 겸 해서 잘 놀러 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2주 동안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살이 조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4일간 골프 라운딩을 했습니다. 근데 4일 다 해도 200불이 채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했고요. 그리고 410m 파4 홀에서 5R입니다. 파4 홀에서 무려 버디를 하고 왔다는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금융시장 브리핑이죠. 예, 금융시장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S&P 500 인덱스입니다. 화면은 지난 3월 24일 방송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당시 조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 200일선, 200일 이동평균선의 조정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지난주까지 S&P 500 인덱스 보겠습니다. S&P 500 인덱스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이죠. 28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주일 전 하락 조정하다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반등을 했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얼마 남기지 않고 있다는 거. 두 번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앞에서 S&P 500 인덱스와 동일한 흐름이죠. 2주 전 하락하다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반등을 했고 오늘 새벽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예상치가 60% 전년 동기 대비 60% 이하로 떨어졌다. 60%가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조만간 제대로 끝날 것 같다. 타결 소식이 임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시장, 자금 경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왼쪽에 HYG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ETF죠. 하이힐드 채권 조정 여부 상관없이 오늘 새벽에도 올랐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는 작년 10월 고점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최근에 이런 등급이 안 좋은 채권들의 돈이 몰리는 것은 지속하고 있다. 자금 경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이힐드 채권보다 단기 자금이죠. 론펀드, 시니어 론펀드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 론펀드 ETF인 BKLN. BKLN도 200일선 가까이 가다가 바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론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수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않겠지만 제가 월요일 특집 방송으로 수상한 미국의 자금시장 유출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PKW 자사주 매입 ETF입니다. 자사주 매입 ETF 하락하다가 바로 51선에서 반등을 주었고요. 이미 작년 10월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랙아웃이 4월 11일에 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제된 이후에 이 자금 부분 주식시장의 큰 수요처죠.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시장에 들어올지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채권금리 하락으로 모기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이미 2017년 수준보다 낮아졌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는 혹시 이런 주택건설업체에 먼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확인해 봐야 된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ITB, 홈 컨스트럭션 ETF인 ITB 견조한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수고해 주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지난 2주간,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 흐름 예측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저도 잘 쉬었다고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에도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상한 점은 모든 신문들, 모든 전문가들이 1분기 기업 실적은 대부분 글루미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지수가 뭐 조정도 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거든요.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업 법인세 인하, 그로 인한 그 기업들의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정상 이상으로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 하위 성장을 이루던 그것이 올해 들어와서 주춤해지니까 이제 그것을 작년보다 올해 어닝이 안 좋을 것이다 하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존의 그 굴뚝 산업들의 그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면은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 그 나스닥의 그 기술주 기업들은 최근에 월가에서 이제 다른 시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기술 기업들의 어닝도 그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해갖고 증시가 조금 주춤거렸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기술주들은 평균 5 내지 6%의 그 매출 증가,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또 그 연준에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경기 부양적, 증시 부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그런 데 힘입어서 상승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어제죠. 금요일 밤에 그 고용지표가 지난 2월에 발표 2만 개보다는 크게 늘어난 19만 8천 개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러니까 그 발표를 고점으로 하향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것도 상관없이 또다시 올랐단 말이죠.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계속 이제 무서워지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 조정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상승에 대한 생각이 어떤 그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고용 지표로 보면은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그 전문가들 그 예상, 특히 비관론자들의 예상, 미국에 리세션이 온다고 하는 그런 예측이 빗나가고, 오늘 고용 지표로 볼 때 리세션은 아니고 경제가 슬로우다운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 그 인덱스, 그 3대 인덱스 지수로 볼 때 최고점,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다들. 예, 사상 최고치에 왔다 할지라도 기업들의 그 현재 그 어닝 예상치에 비해서는 그 오버보트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이제 증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이 탐욕 세력, 그 세력과 이제 바닥에서 제때 잘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낸 그런 세력들이 이제 이익을 실현할까 하는 그런 이제 두 세력의 이제 결국 싸움인데, 요즘 최근의 증시는 힘차게 올라가진 못하지만은 하여튼 조심조심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조금씩 하여튼 상승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미국의 불과 2주가 아니겠네요. 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그 수준에 동등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파이낸스라고 하죠. 금리를 재조정하는 그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증가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당연히 이 점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렇죠. 특히 그 서민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는 주택을 살 때 거의 모두가 30년 모기지로 이제 사거든요. 사는데, 뭐, 부자들이야 뭐, 별 상관없지만은, 중류층이나 하류층에서 집을 산 경우, 모기지 금리가 자기가 처음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보다도 금리가 현재 더 싸다고 그러면은, 리파이낸싱 하는 것이 이익이죠. 그러나 리파이낸싱의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리파이낸싱 한번 했는데 비용이 뭐 한 7,000불 들어갔어요. 리파이낸싱 하는 비용이. 아, 그러면 리파이낸싱 한다는 얘기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세팅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기존의 모기지를 갚고 새로 모기지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비용이 하여튼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하여튼 서민 경제에는 하여튼 그래서 뭐 집을 산 지가 뭐 최근에 집을 샀다든가 모기지를 갚아야 할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에게는 리파이낸싱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더 이득이 될 수 있지만은 뭐 10년 미만의 모기지가 남아 있는 분들에게는 그 비용을 상쇄.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화 연결이 좀 끊어졌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10년 그 이상 남아있는 그 모기지 대출자들은 리파이낸싱 하는 게 유리하고 10년 이내로 남아있는 분들은 사실 뭐 큰 그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 경제에는, 예. 예. 서민 경제에는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이 주택시장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그, 리파이낸싱이나 주택, 뭐, 매매, 이것만 증가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집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집값이 올라가야지 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집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바이어가 셀러보다 많아야지. 그죠? 네. 시장 원리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결론은 소비 여보세요? 이게 연결이 계속 끊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네트워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값 상승이 경제 상승에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에 의해서는 또 금리 인하죠. 금리가 인하하면 뭐 당연히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은 줄어들 거니까 결국 소득 증가와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그 주택 가격 상승에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전쟁 그걸로 이제 서로 어르는 거다 보니까 중국의 바이어가 미국 주택 시장에서 발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은 중국의 바이어가 미국 주택 시장에 다시 참여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죠. 예,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호두 시드니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잠깐 뵀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 주택 가격이 약 20% 하락하고 지금도 매물이 너무 쌓여 있어서 매수자가 없다. 그 중에 핵심 이유가 중국에서의 매수입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미국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겠죠? 네네, 특히 맨하탄 같은 그 대형 상용 빌딩 그 바이어들은 주로 중국 손들이었거든요. 네, 중국의 바이어들이 발길을 끊으니까 맨하탄의 상용 빌딩 그 프라이스가 많이 하락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CNBC 기사를 보면 월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2020년 트럼프의 재선을 예상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선생님? 네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월가 이 전문가들은 결국 이
다음 이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될 사람이 그 시장 친화적인가 아닌가 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그 사람들이 다른 기준은 제외하고 오로지 정치와 경제 요걸로만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가장 시장 친화적이다. 그래서 이제 70% 이상이 이제 트럼프 재선을 이제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그 샌더스 의원 같은 그런 개혁적인 인사는 이제 월가에서 반갑지 않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여튼 뭐 좌충우돌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경제 하나만큼은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시각에서 보면은 미국 이익을 너무 우선시해서 해외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이렇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미국은 돈을 덜 쓰게 하고 돈은 더 들어오게 하고 하여튼 경제 정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죠. 아무리 그 개혁 성향을 떠나서요. 그 가령 조지 소로스가 트럼프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지 자본의 이익에 유리한 성향을 조정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그건 그렇죠. 돈의 논리죠. 돈에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도덕이든 선 그런 거 없는 거죠. 오로지 이익이냐 마이너스냐만 따지니까요. 네. 예. 그리고 한 3주 전이죠. 마이클 무어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에 그 선거 참모였던 그분을 이번 패드 이사진에 임명했고, 이번에는 또 한 명 허먼 케인이라는 분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본 바에 하면 이 두 사람 다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특히 오늘 뭐 신문에 나는 허먼 케인 이 사람은 뭐 피자 회사의 사장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이 정치적 하여튼 반짝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두 사람이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그 이유로 좀 자격 미달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연준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자기 의중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인사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확정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을 띄워놓고 여론 시각도 좀 탐색할 겸, 또 그 다음에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의 어떤 그 찬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겸, 그래서 만일 뭐 한 4명, 5명의 상원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은 아마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죠. 일단은 여론 탐색용으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통과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한 사람 정도는 통과할 수 있어도 이 비경제학자 두 사람이 연준이 그 좌석을 차지한다는 건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그 대통령 경제위원장이죠. 커들로우. 이분이 나와서 마이클 무어처럼 0.5% 즉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죠. 결국 이 두 분은 뭐 케인이나 무어 이 두 분들이 패드 이사에 임명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국 대통령이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뉘앙스는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든지 자기 임기 내에 그 실적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선 운동 기간에는 그 옐런 그 연준 의장에게 금리 안 올린다고 얼마나 비난을 퍼본지 몰라요.
금리 인상하라고.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하든지 금리를 내리려고 하지. 그래도 최근에도 뭐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지난번에 올리는 바람에 미국이 경제가 지금 주춤거리고, 지금 만일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은 미국의 경제는 진짜 뭐 우주선처럼 다시 또 날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지금 뭐 커들로 의장이나 뭐 이 연준 이사회 지명된 이 사람들이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하여튼 그 연준에게 금리 인하라고 지금 압박을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고용 지표로 봤을 때 연준이 올 연말에 스스로 그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벌써 15분이 넘었네요. 그 밖에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뭐 미국 시장 내외의 분위기나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그 연준의 그 움직임,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의 경제 참모들의 움직임, 뭐 이런 걸로 추측해 볼 때, 그 연준의 의도는 지난번에 투 다비시언 그 정책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마음은 지금 미국의 어느 분야이든지 에셋 버블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선생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2주 전에 했던 방송도 그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버블이 있는지 찾아보자. 네, 미국의 어떤 분야에도 에셋 버블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의도는 좀 의도적으로 에셋 버블을 만들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2%에 그대로 이제 좀 유지시켰으면 하고 미국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싶고 그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까지 그 스몰 캡들이 상당히 약세였거든요. 근데 요 며칠 상간에는 스몰 캡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스몰 캡들이 이 연준의 투 다비시한 이 정책에서 그 스몰 캡들은 부채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몸집이 작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불안 심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작은 기업이라도 그 부채 부담에서 좀 더 연장해 끌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감 해소. 그런 게 시장에서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연준의 의도와 시장의 화답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올해 증시는 사상 최고 3천 이상을 찍을 것 같다는 저는 예감이 됩니다. 예, 사실 자연에서도 버블은 정상적인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과수원에서도 보면 사과꽃이 너무 많이 열리면 그 과수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꽃을 꺾어낸다든지 가지를 쳐주는 것도 사실 버블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 것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에서도 결국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버블입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일어나면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 저축보다는 소비하는데 성장을 시키는데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섹터에 버블을 만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투자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그 최강국 그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모두 아주 그 경제 증시 부양적인 그 정책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초유의. 그래서 이 두 강대국이 이렇게 끌고 가는 한 세계 경제나 그 미국 경제에 뭐 이렇게 뭐 공포스러운 면은 안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점은 뭐 이미 2달 전에 중국의 부양책이 글로벌 경제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동의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중국 시장이 얼마나 더 갈 것인지 사실 32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건 제가 월요일 방송으로 특집 방송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그러면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 2주간
제가 없었을 때 시장을 지켜주셔서 고마운 말씀 남기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토마스 류 선생님 인터뷰는 한국의 어떤 신문이나 어느 시황에 또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뭐 스몰캡 이야기나 그다음에 리파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페드 이사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주식시장의 변수이거든요. 그런 변수를 이렇게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 유튜브 방송밖에 없죠. 그다음에 몇 가지 주요 이제부터는 브렉시트, 그다음에 다음 주에 중요한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 살펴보고 금융시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먼저 영국, 저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미친 짓을 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브렉시트만 보면 알 수 있죠. 브렉시트가 되면 실제로 영국에는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자도 생겨야 되고 통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그 본사를 둔 많은 업체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에 둬봤자 영국 단일 시장 보고 영국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음에도 영국 정치인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투표로 간신히 한 표 차이로 브렉시트 연장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데 영국 의회가 EU 의회에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되어 있는 연장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EU는 한마디로 야 장난하지 마. 그거 너무 짧아. 차라리 1년 연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국 정치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4월 10일 이 문제로 인해서 긴급 EU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날 10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0일 뭐 아주 큰 변수는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에 조그만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4월 10일과 11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우리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앞서 김현종 그 국가안보 위원장 아니고 이 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의제를 위해서 먼저 방미했다가 오셨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서 남북관계, 그 다음에 미북, 북미관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먼저 사전 그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 4월 10일, 11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일단 증시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가져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4월 10일은 무슨 날이냐. 미국에서는 지난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할 모양인데요. 10일에서 13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날은 이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인터뷰가 예정된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키움 증권의 서상영 부장이 만들어준 위클리 리뷰죠. 그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이 보면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연속 4개가 있다. ECB 통화정책회의, EU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3월 FOMC 의사록. 이 3월 FOMC 의사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FOMC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었거든요. 그 내용이 공개되니까 얼마나 그 페드 멤버들이 미국 시장을 혹시 어렵게 보는지 아니면 좋게 보는지 발언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이후로는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 인터뷰, 회의, 이벤트들이 몇 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의 인터뷰는 토요일 아침에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방송 녹화는, 이 방송 촬영은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토마스 류 선생님은 상당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저도 뭐 당연히 그 장기적 흐름은 계속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 불마켓을 주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상한 미국 증시의 자금 유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수요일로 좀 미루고요. 월요일 날 바로 긴급 방송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없는 동안에도 저를 그리워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힘을 내고 왔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